지금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한국으로 가겠다며 난리라고 하는데요. 끊이지 않는 지진과 자연재해, 30년째 계속되는 경제 암흑기, 그리고 미래가 사라진 노령화 지옥. 이제 일본 청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나라에선 꿈도 희망도 없다며 탈일본 대이동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선택한 단 하나의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도쿄대 출신 엘리트가 전하는 충격적인 사연, 일본의 충격적 실태와 한국에서 직접 체험한 믿기 힘든 현실을 생생하게 전해왔습니다. 도대체 왜 일본 젊은이들은 한국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희망의 나라가 되었을까요? 일본을 떠나 한국을 선택한 한 여성의 감동 실화, 대한민국이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토 미유키입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5대 글로벌 무역회사의 일본어 통번역팀에서 일하고 있죠. 제가 서울에 온 지도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지났네요. 오늘은 도대체 제가 왜 숨막히는 일본 생활을 끝내고 이렇게 살기 좋은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빨리 일본에서 도망쳐 나온 게 정말 천만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2024년의 8월의 서울. 저는 평소처럼 퇴근 후 오피스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무척 고팠고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냉장고에서 삼각김밥부터 꺼냈죠. TV에선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갑자기 속보라며 일본 지진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일상적인 지진이려니 했죠. 일본은 지진이 너무 흔하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땅이 흔들리니까요. 별 생각 없이 전자레인지에 데워진 삼각김밥을 들고 TV 앞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바뀌고 빨간색 자막이 화면을 가로질렀어요. 긴급 속보. 일본 미야자키현 앞바다, 히우가나다에서 규모 7.9 강진 발생.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삼각김밥을 떨어뜨렸어요. 미야자키현, 제 고향이자 부모님과 할머니가 살고 계신 곳입니다. 지진 규모도 7.9라면 가벼운 지진이 아니라 건물이 무너질 만큼의 강진이었죠. 가방 속에서 급히 휴대폰을 찾아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끝없이 이어졌지만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 할머니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였죠. 가슴이 조여오고 불안과 초조함에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가족과 떨어진 이곳에서 그저 뉴스를 볼 수밖에 없다니 정말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손이 떨리는 채로 스마트폰을 들어 현재 상황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미야자키현 지진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가게 선반에서 물건들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화면에 가득했어요. 도로는 갈라지고 수도관이 터져 물이 솟구치는 영상도 보였습니다. 불현듯 3년 전 한국행을 결심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일본의 끊임없는 자연재해, 경제 침체로 인한 잃어버린 30년, 노령화로 희망 없는 미래. 그런 일본을 떠나 저는 한국으로 왔지만 아직 가족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확고하게 정말 일본은 살 곳이 못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룸메이트자 제 일본인 친구 유리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미유키, 지진 소식 들었어? 너희 가족은 괜찮아? 저는 거의 울음 섞인 소리로 대답했어요. 연락이 안 돼. 너무 걱정돼.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우리 가족 모두 무사하게 해주세요. 제발. 어린 시절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저는 미야자키현 니치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한 저희 집의 도자기 공방은 마을의 상징 같은 존재였어요. 에도 시대부터 13대째 전통 있는 도자기 장인 가문으로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왕실의 도자기를 납품할 정도였으니까요. 미유키, 이리 와봐. 도자기는 우리 가문에 긍질한다. 어릴 적 저는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버지는 무언가의 불안을 이미 예견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종종 저를 작업실로 불러 도자기 만드는 법을 가르치셨지만 전 도자기 세계가 답답하고 맞지 않았어요. 가업보다는 책과 공부에 더 관심이 많았죠. 그리고 여기보다 더 넓은 세상, 더 역동적인 도시를 동경했어요. 그래서 학창시절 저는 공부에 모든 걸 걸고 매진했고 마침내 도쿄대 국제관계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시골 출신 여학생이 도쿄대라니 마을 전체에 잔치가 열리고 사람들 모두 마을의 자랑이라며 축하해 주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만큼은 달랐습니다. 공방에서 작업 중이던 아버지는 합격 소식을 듣고는 그저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무겁게 말씀하셨죠.
13대에 걸쳐 이어온 도자기 가업이 여기서 끊어지는구나. 가업을 잇지 않겠다는 제 결정에 아버지는 섭섭하고 실망스러우셨나 봐요. 그래도 다행히 어머니의 설득으로 아버지는 마지못해 도쿄여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어렵게 얻은 도쿄여행이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도쿄에서의 꿈 때문에 얻은 것도 많지만 잃은 것도 참 많았거든요. 도자기 가업을 이었다면 저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종종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20살이 되어 두근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미야자키의 시골을 떠났습니다. 도쿄에서의 대학 생활은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높은 빌딩과 세련된 사람들, 기숙사 창문을 통해 바라본 화려한 도쿄 야경은 미야자키의 별빛과는 완전히 달랐죠. 대학교에서 만난 다양한 친구들, 교수님들의 심도 있는 강의, 밤새 토론하던 동아리 활동까지 매일이 정말 즐겁고 행복했어요. 이전과는 달리 사고의 폭도 확실히 넓어지고 점점 더 깊이 있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정일 뿐 졸업 후 취업하면 더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어 있을 거란 확신도 들었죠. 그때는 그저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찬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앞으로 다가올 현실의 냉혹함이나 사회의 벽에 부딪힐 뼈아픈 고통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졸업 후의 취업 현실은 정말 잔인할 정도로 냉혹했습니다. 이력서를 수백 통 보내고 수십 번 면접을 다니면서 점점 깨달았죠. 명문대 출신이라는 타이틀은 생각보다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려. 정규직 자리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고 여러 번의 실패 끝에 겨우 얻은 자리는 도쿄 외곽의 중견 무역회사 계약직이었습니다. 그래도 1년 뒤 정규직 전환이라는 말을 굳게 믿고 묵묵히 버텼지만 회사는 경기 불황이나 다른 핑계들로 계속해서 미뤘고 그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어요. 매월 찍히는 월급 통장을 보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월급은 고작 210만 원이었고 그중 월세로만 120만 원이 나갔어요. 관리비 30만 원, 전기가스비 20만 원, 여기에 식비와 교통비까지 더하면 월급의 80%가 사라졌죠. 남는 것이라곤 고작 한 달에 10만 원 정도였고 예기치 못한 병원비라도 생기면 그달은 무조건 마이너스였습니다. 도쿄에선 생활비가 너무 비쌌고 정말 숨만 쉬어도 돈이 줄줄 새는 것 같았어요. 빡빡한 현실에 정말 하루하루가 버거웠죠. 그리고 저희 회사는 매일 저녁 6시가 넘었음에도 정시 퇴근하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몸이 안 좋아 조금이라도 일찍 들어가 보려고 하면 미유키, 왜 벌써 가려고 해? 아직 부장님도 안 가셨는데 라며 눈치 주기 일쑤였죠. 야근은 서비스 잔업이라며 당연시되었고 야근 수당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회식 자리에서 20년차 스즈키 선배가 술을 연거푸 들이키며 과장 진급을 올해도 실패했다며 좌절하는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게다가 정년이 65세에서 70세로 연장되면서 그 희박한 기회마저 더 멀어져 버렸다고 했죠. 저희 회사는 60대 이상 직원이 40%나 되는 노령화된 조직이었어요. 윗세대가 자리를 꿰차고 있다 보니 젊은 직원들의 승진은 하늘의 별 따기였죠. 스즈키 선배의 뒷모습을 보며 저게 20년 후의 내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럴 때마다 도쿄대를 졸업하고 이런 곳에서 미래를 낭비하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삶일까? 도쿄의 밤은 무척이나 길고 외로웠습니다. 가끔은 고향이 미야자키가 그리웠죠. 흙 냄새, 가마에서 구워지는 도자기 향, 할머니의 따뜻한 차. 그리고 우리 가족. 하지만 그곳으로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그건 제 꿈을 포기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제가 오직 할 수 있는 거라곤 어떻게든 나아질 거란 희망을 걸고 버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속절없이 도쿄에서의 4년이 흘러갔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안개 속이었고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뒤바뀔 일생일대의 기회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려. 그러던 가을의 어느 날, 그날따라 유난히 잔업으로 퇴근이 늦었어요. 비도 오고 마음도 어딘가 눅눅했죠. 좁은 원룸에 들어와 축축한 코트를 벗고 있는데 휴대폰에 반가운 이름이 떴습니다. 도쿄대 시절 가장 친했던 동기, 유리였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죠. 마지막 연락이 벌써 3개월 전이었으니까요. 유리, 잘 지냈어? 그동안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어? 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상통화 속 유리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얼굴은 생기가 돌고 말투에는 묘한 자신감이 넘쳤죠. 미유키, 나 지금 한국인데 여기 정말 좋아. 사실 운 좋게 한국의 IT 기업에 취업됐거든. 벌써 3개월째야. 여기 월급은 도쿄의 2배에다가 근무 시간은 절반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가 보여. 유리는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도쿄에서는 보지 못했던 자유로움과 행복이 묻어나 보였죠. 처음 듣는 유리의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거짓말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한국 회사에서는 정시 퇴근이 가능하고 야근을 하면 수당을 제대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한강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밤에는 동호회 활동도 한다네요. 유리의 말이 정말 현실이 맞을까 의심이 되었어요. 미유키, 너도 한국 취업 한번 생각해봐. 내가 도와줄게. 요즘 일본어 능통자 찾는 회사도 많고 너희 경력이면 충분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유리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사실 저는 회사에서 이미 탈일본 현상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올해만 10명의 동료가 해외 취업을 위해 퇴사했고 그중 7명은 한국으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에선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젊은 사람들이 괜히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었죠.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노트북을 켜고 한국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해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일본인의 한국 생활을 키워드로 검색하니 수십 개의 영상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좋은 환경에 놀랐고 제가 몰랐던 사실도 무척 많았어요. 일단 월세는 도쿄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공공의료 시스템은 잘 정비되어 있고 병원 서비스도 빠르고 친절하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무엇보다 한국은 온돌 덕분에 겨울에도 따뜻하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도쿄 원룸의 얼음장 같은 바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죠. 대중교통도 정말 잘 되어 있고 밤늦게 다녀도 비교적 안전하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더 진지하게 한국 취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 취업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일본어 한국어 통번 역사를 찾는 구인 광고가 꽤 많았어요. 급여 수준도 도쿄보다 높았고 복지 혜택도 더 좋아 보였죠. 자꾸만 유리의 말이 떠올랐어요. 유리는 진심이었고 저는 흔들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흔들린 게 아니라 도쿄에서의 힘든 삶, 불확실한 미래, 줄어드는 희망, 이 모든 것에 지쳤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 나도 한번 가볼까? 그 순간 가슴 속에서 작은 불꽃이 일었어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불안보다는 설렘이 커지는 느낌이었죠. 그건 처음으로 탈출이 아닌 도전의 마음이었어요. 당시 저는 몰랐습니다. 이 시련이 오히려 제게는 축복이 될 것이라는 거려. 만약 그때 일본에서 힘들지 않았다면, 유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한국으로 가지 못했을 테니까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근처 한국어 학원을 찾아 등록했습니다. 학원비는 제게 꽤 큰 부담이었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죠. 매일 밤 퇴근 후 2시간씩 학원에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한국 드라마를 보며 듣기 훈련을 했어요. 주말에는 신주쿠의 한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학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그곳에서 실제 한국인 손님들과 대화하며 실전 연습을 할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비록 서툴렀지만 매주 조금씩 실전해서 한국어를 쓸 수 있었어요. 하지만 환경적으로 불안한 소식들은 저를 초조하게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엔화 가치 하락 소식이 나왔고 제가 모은 저축금의 가치도 함께 줄어드는 중이었죠. 작년만 해도 100엔이 10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800원대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젊은 인재들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비자 발급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자산 반출에도 제한을 두려워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일본을 떠나려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불리해지는 상황이었고 지금 안 나가면 영영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에 초조해져 갔어요.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상사는 제가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눈살을 찌푸리며 눈치를 줬고 몇몇 동료들은 쟤 곧 한국 간다며? 라며 뒤에서 수군거렸죠. 친한 친구들은 걱정과 의심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한국? 거긴 더 힘들다더라. 그런 데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응원이 아닌 걱정과 비판의 말들로 저는 점점 힘이 빠져갔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일본에 남아있다간 저도 스즈키 선배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겐 가장 큰 관문인 가족의 허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한국에 취업 준비를 한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의 폭풍 같은 분노는 전화기를 뚫고 나올 정도였죠. 도자기를 버리고 도쿄로 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일본을 떠나겠다고? 13대째 이어온 우리 집안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다. 한국 갈 거면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아버지의 단호한 말씀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울기만 하셨고 할머니도 큰 충격을 받으셨죠. 주변에 아무도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한국행이 맞는 결정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지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도 제 마음의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후 갑자기 할머니가 도쿄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으시더니 작은 봉투 하나를 조용히 건네셨습니다. 미유키, 할머니는 너가 무척이나 걱정되지만 그래도 너희 선택을 응원한단다.
에도 시대에도 우리 조상들은 새로운 도자기 기술을 찾아 멀리 여행했어. 넌 그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야. 언젠가 더 강해져서 돌아오거라. 우리는 항상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봉투 안에는 할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비상금이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와 응원의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가족 중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제 선택을 믿어준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죠. 모든 어려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고향에, 가족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꼭 성공해서 모두에게 보여주겠어. 이게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선택이었다는 걸. 결국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기 체류 비자로 한국 취업을 위해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2월의 마지막 날,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무비자 90일 체류. 그 안에 취업하지 못하면 저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죠.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뜨거운 싸움이 될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을 걸어 나오면서 저는 연신 고개를 두리번거렸어요. 일본은 아직 종이 서류들로 진행하는데 한국은 지문과 얼굴을 인식하는 출입국 시스템으로 순식간에 절차를 끝냈죠. 안내 로봇, 홀로그램 광고판까지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어요. 출국장을 나오자 유리가 반갑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리를 따라 서울로 가기 위해 공항철도에 탑승했고 미유키, 여기 자리 비어있어. 앉아봐 라고 안내했어요. 빈자리에 조심스레 앉았는데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리가 따뜻했죠. 이게 뭐야? 엉덩이가 따뜻하잖아? 몰라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어요. 유리는 키득거리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겨울에 열선 좌석으로 따뜻하게 해줘. 놀랐지? 호기심에 다른 좌석도 손으로 만져봤어요. 모두 똑같이 따뜻했죠. 그리고 발밑을 보니 작은 송풍구에서도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었어요. 일본 지하철은 난방비 절약으로 겨울에도 난방이 약해 패딩을 꼭 입고 다녀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코트를 벗어 무릎에 올려놓고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유리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전광판을 가리켰어요. 모든 좌석 위에는 디지털 전광판이 있었고 실시간으로 열차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번갈아가며 표시되었고 전철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었어요. 생활 곳곳에 스며든 편리하고도 놀라운 발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리는 다음으로 와이파이 안내문을 가리키며 연결해보라고 했어요. 무료 와이파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로그인도 없이 바로 연결했더니 정말 인터넷이 됐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일본 지하철에서 인터넷은 꿈도 못 꿨는데 말이죠. 유리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어요. 서울은 와이파이 천국이야. 공원, 버스 정류장, 심지어 산꼭대기 팔각정에서도 잡힌다니까. 그렇게 연신 감탄하며 서울 시내에 도착하여 개찰구에서 카드를 찍는데 금액이 말도 안 되게 너무 저렴했어요. 표시된 숫자를 보고 깜짝 놀라 다시 한번 확인했죠. 유리야, 이거 제대로 찍힌 거 맞아? 이 가격이면 나리타에서 도쿄 가는 것의 절반도 안 되잖아? 유리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한국은 저렴하면서도 시설은 더 좋지. 한국은 대중교통이 정말 발달했어. 게다가 24시간 운행하는 버스도 있다니까. 늦게까지 마음껏 놀아도 택시비 걱정 없어. 지하철에서 나와 유리의 집으로 향하는 길. 겨울 추위에도 사람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낯선 한국이었지만 그 낯섦 속에서 묘한 끌림과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유리의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훅 밀려왔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와. 조심스레 신발을 벗고 한 발을 디뎠는데 그 순간 제 입에서 작은 비명이 나왔어요. 으악! 이게 뭐야? 발바닥을 통해 따스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도쿄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죠. 이게 바로 온돌이야. 한국의 자랑. 바닥 아래 온수 파이프가 지나가서 전체가 따뜻해지는 시스템이야. 저는 너무 신기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방 안을 맨발로 뛰어다녔어요. 오른발로 바닥을 만져보고 왼발로도 만져보고 도쿄의 얼음장 같던 바닥에서 두꺼운 양말 3겹을 신고도 떨며 지내던 겨울밤이 떠올랐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은 제 얼어붙은 발끝부터 마음까지 녹이는 것 같았죠. 이렇게 따뜻한 바닥은 처음이야.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근데 이러면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유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일본보다 훨씬 저렴해. 월 4만 원 정도? 일본에선 난방비만 거의 18만 원이 평균인데 정말 놀랍지? 게다가 수도세와 전기세도 일본보다 훨씬 저렴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집은 전세라서 월세도 안 내도 돼. 저는 전세? 그게 뭔데? 라며 물었습니다. 유리가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집주인에게 큰돈을 맡기고
그 이자로 집세를 대신 내는 거야. 계약이 끝나면 돈을 다시 돌려받지.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럼 나중에 돈을 다시 받는다고? 일본에서는 월세만 내다 빈손으로 나오는데. 유리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맞아. 일종의 저축이지. 2년 전세로 살았지만 돈은 그대로 있으니까. 유리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의 연속이었어요. 첫날부터 이렇게 많은 놀라움을 선사하는 한국이란 나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하루를 보내고 내일 있을 첫 취업 면접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따뜻한 온돌 바닥 위에 이불을 깔고 누우니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앞으로 험난한 시련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란 거려. 인생의 모든 큰 결정들이 그렇듯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에는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다음 날 첫 면접은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준비한 한국어 인사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영어와 일본어가 뒤섞여 말이 나왔죠. 면접관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한국어 능력이 더 높은 분을 찾고 있습니다. 면접관의 정중한 거절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면접에선 자격 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배를 마셨고 세 번째 면접에선 최종 단계까지 갔지만 다른 후보자에게 밀리고 말았죠. 매번 거절당할 때마다 제 자신감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요. 유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창밖의 서울 풍경이 어제와는 다르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실망을 가득 안고 유리의 집으로 향했어요. 저녁 무렵 퇴근하고 온 유리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면접 어땠어? 저는 말없이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저었어요. 유리는 한숨을 쉬더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첫날인데 그럴 수도 있지라며 웃으며 위로해 주었고 함께 집 앞 편의점에 다녀오자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편의점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도시락 양은 일본보다 2배로 훨씬 많은데 가격은 오히려 일본보다 저렴했어요. 김치와 반찬까지 다양하게 들어있었죠. 이게 정말 3,900원이야? 믿기지 않아 가격표를 다시 확인했어요. 컵라면이며 빵이며 모든 물가가 일본보다 훨씬 저렴했죠. 일본에서는 같은 음식이 2배 가격이었는데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유리가 자주 가는 카페에도 들렀는데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4,000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나오는 라떼 한 잔은 일본의 반 가격이었죠. 게다가 벽마다 콘센트가 있고 테이블마다 무선 충전 패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카페에서는 노트북을 꺼내면 직원들이 못마땅한 눈빛으로 쳐다봤는데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작업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와이파이는 로그인 필요도 없이 이용 가능했죠. 한국 사람들은 카페를 작업 공간으로 활용해 음료 하나 시키고 하루 종일 있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해. 유리는 카페에서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저에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유리의 월급은 450만 원인데 세금과 보험료를 다 떼고도 350만 원 정도가 통장에 찍힌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300만 원 받을 때는 세금을 떼면 200만 원도 안 남았는데 말이죠. 게다가 회사에서는 식대도 따로 지원해주고 야근을 하면 수당은 물론이고 저녁 식사와 택시비까지 제공된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우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야근 수당은커녕 서비스 잔업이라며 10원 한 푼 안 주며 당연시 여기던 일본 회사와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미유키, 어서 힘내서 같이 한국에서 지내자. 분명히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유리의 격려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긴장한 탓이었는지 약간의 감기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유리는 외국인도 쉽게 진료받을 수 있다며 근처 내과를 소개해줬습니다.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접수는 여권만 제시하면 태블릿으로 신속하게 처리되었고 10분 만에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 컴퓨터에는 제 정보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놀랍게도 번역 프로그램까지 실행 중이었죠. 증상을 입력하자 일본어로도 표시되어 의사소통이 수월했어요. 감기 초기 증상이네요.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진료비는 외국인 비보험임에도 3만 원으로 일본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약국이었어요. 전자처방전이 이미 전송되어 있어 도착하자마자 약을 받을 수 있었고 태블릿으로 일본어 복용법까지 상세히 안내받았습니다. 접수부터 약을 받기까지 30분.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효율성이었어요. 일본에서는 같은 진료를 받으려면 보통 2~3시간은 기다려야 했는데 시스템이 완전히 달랐죠. 병원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아직 수기로 아날로그 방식인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고 훨씬 앞서 있구나.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면서 한국의 좋은 점들을 발견해갔지만 제 취업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취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리의 집에 신세를 지며 매일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성과는 없었어요. 저축해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자신감도 바닥을 쳤습니다. 달력을 볼 때마다 90일 기한이 다가오는 압박감에 숨이 막혔어요. 유리는 끊임없이 위로해주며 면접 코칭도 해주었지만 합격의 문턱은 높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역시 무모한 도전이었을까? 너무 힘든 현실에 부모님이 보고 싶었고 한달음에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죠. 불안과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 앞에, 특히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모습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기 전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기회를 찾아내고 말 거야. 한국에 온 지 80일째, 제 무비자 체류 기간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고 저는 내심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유리의 추천으로 작은 한일 비즈니스 교류회 행사에 통역 아르바이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참여한 자리였죠. 삼성동 호텔 연회장. 제 자리는 출입구 근처 일본어 통역 데스크였습니다. 한 일본인 바이어가 제게 다가와 무언가 물어보려는 순간 갑자기 윽소리와 함께 가슴을 움켜쥔 채 쓰러지셨어요. 주변 회사 사람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언어 장벽 때문에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웠죠. 저는 곧바로 쓰러진 분에게 달려가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그분은 가슴을 가리키며 힘겹게 대답했어요. 가슴이 아파요. 약이 가방에. 저는 재빨리 그분의 가방에서 심장약을 찾아 드렸고 물을 받아와 약을 드시도록 도왔습니다.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통역을 하며 구급차를 부르고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았어요. 구급차를 불렀으니 안심하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그분은 정말 고맙다며 연신 말씀하셨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그분의 손을 잡고 계속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곧이어 구급대원이 도착했고 이미 기초응급처치가 끝난 단계라 신속하게 이송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아직도 심장이 떨렸지만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는지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를 지켜보던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어요. 행사 명찰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의 5대 무역회사 중 하나로 알려진 한강글로벌 기업의 상무님이셨죠. 당신, 이름이 미유키 씨라고 했죠? 아까 대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통역도 훌륭했고 침착함도 놀라웠어요. 그리고 사람을 돕는 따뜻한 마음. 우리 회사가 찾고 있던 인재네요.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 없습니까?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그동안 수백 번의 면접에서 좌절됐던 기회가 지금 이렇게 예기치 않게 찾아온 거죠. 그날 밤 유리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말도 안 돼. 한강글로벌이라고? 거기 초봉이 얼마인지 알아? 라며 저보다 더 흥분해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80일간의 고된 시간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으로 돌아가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 고향에 도착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집에 들어서니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13대째 이어온 도자기 가마의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고 아버지는 작업실에서 홀로 도자기를 만들고 계셨어요.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오랜만에 본 아버지의 등이 더 굽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출입국 관리소에 비자 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요즘 해외 취업 비자는 심사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최소 1개월, 길면 3개월까지 걸릴 수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회사에는 2주 안에 출근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대로라면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었죠. 매일 아침 저는 출입국 관리소를 찾아가 상황을 물었습니다. 담당자도 저를 볼 때마다 짜증을 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동시에 회사에는 상황을 계속 알리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작업실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저 한국에서 취업이 됐어요. 좋은 회사예요. 아버지는 도자기 물레를 돌리시던 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내 길을 가거라. 여기 돌아올 생각은 마라. 그 말에 너무나도 슬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오히려 깊은 실망과 허탈감이 담겨 있었어요. 어쩌면 저는 아버지께 상처를 주면서까지 제 길을 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기적처럼 비자 신청 2주 만에 허가가 났어요. 보통 2달 이상 걸리는 심사가 빠르게 진행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강글로벌의 상무님이 일본 대사관의 지인을 통해 도움을 주셨다고 해요. 출국 날 어머니는 역까지 배웅을 나오셨지만 아버지는 끝내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90일이 아닌 3년간의 정식 취업 비자를 들고서요. 창밖으로 보이는 일본 땅이 점점 멀어지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가족과의 화해는 아직 멀었지만 제 길을 선택한 것만큼은 후회하지 않기로 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한강글로벌에 입사한 지 6개월.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한국어가 부족해 종종 오해가 생겼고 기업 문화도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첫 프로젝트 발표에서 실수했을 때는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미유키 씨, 괜찮아요. 우리 모두 처음엔 그래요. 김 팀장님의 그 따뜻한 말이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한국의 회사 문화는 일본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경쟁은 치열했지만 일본과는 달리 서로를 챙기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었고 회식 자리에서는 제가 편히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해줬죠. 미유키 씨, 맥주 말고 소주 한잔 해봐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소주 한 잔에 마음을 열고 나니 동료들과의 대화가 어느새 진심이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한 인간관계였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월급이었어요. 첫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세금을 제하고도 38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왔어요. 일본에서 받던 월급의 거의 2배였죠. 여기에 더 놀라운 건 복지 혜택이었어요. 야근 수당은 물론 식대와 교통비까지 별도로 지원받았죠. 덕분에 강남에 작지만 깔끔한 원룸을 구할 수 있었고 매달 조금씩 저축도 할 수 있었어요.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지만 저는 매달 고향에 선물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한국의 고급 도자기 재료, 어머니에겐 화장품, 할머니는 인삼차와 따뜻한 손편지를 함께 넣어 보냈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할머니와의 짧은 통화로 선물이 잘 전달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미유키, 아버지는 아직 말은 없지만 너가 보낸 도자기 유약은 매일 사용하신단다. 그렇게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였어요. TV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일본 미야자키현 앞바다. 규모 7.9 강진 발생. 순간 얼어붙었어요. 미야자키현, 제 고향이자 가족이 살고 계신 곳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참으며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곧장 부장님께 전화를 드려 사정을 말씀드렸고 회사 측은 망설임 없이 휴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가족이 먼저죠. 무사히 다녀오세요. 그날 밤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초조함과 불안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해 바로 미야자키행 기차를 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소와 같았지만 역에 도착할수록 지진의 흔적이 뚜렷해졌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깨진 유리창, 그리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 마침내 고향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희 집 지붕 일부가 무너져 있었고 대대로 내려온 도자기 공방도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원 입구에서 소리쳤어요. 한참 후에야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얼굴에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신 것 같지는 않았어요. 미유키, 내가 어떻게... 어머니의 품에 안기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가 공방에서 일하시다가 무너진 선반에 팔을 좀 다치셨어. 지금 병원에 계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간의 갈등이나 오해 따위는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오직 아버지의 무사함뿐이었어요. 어서 병원으로 가요,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여전히 용서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은 그저 딸로서 아버지 곁에 있고 싶었어요. 미야자키 종합병원 응급실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무더운 8월의 열기 속에 지진 피해자들이 가득했는데도 에어컨은 약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의사는 몇 명 되지 않았고 간호사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3시간이 넘도록 복도에서 대기 중이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께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신데 저는 간호사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지진 피해자가 많아서 순서대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기계적인 대답만 돌아왔죠. 더 충격적인 건 병실 환경이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에어컨은 절전 모드로 설정되어 병실은 후덥지근했고 환자 5명이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누워 있었어요. 일본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취약한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한국이었다면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응급실 대기 시간이 30분을 넘기지 않거든요. 병실도 훨씬 쾌적하고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눈을 바라보셨어요. 그동안의 냉담함은 온데간데 없고
한국은 그렇게 좋은가? 라며 물으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효율적인 의료 전자 시스템, 여름에도 시원한 실내 환경, 겨울엔 따뜻한 온돌 시스템, 합리적인 물가, AS가 빠른 전자제품들까지.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땀을 닦아드리며 아버지를 간호하는 동안 가족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아버지는 집에서 회복 중이셨어요. 8월의 어느 더운 저녁, 마당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고 계시던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유키, 내가 사는 한국이란 곳, 한번 보고 싶구나.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버지가 한국에 관심을 보이시다니, 이번 지진으로 깨달았다. 삶은 생각보다 짧을지도 모른다는 걸. 내가 선택한 길을 보고 싶구나.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버지의 상처를 모두 회복하시고 12월 겨울의 어느 날 저는 부모님과 할머니를 모시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부모님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여기 지하철은 정말 깨끗하구나. 이 건물들 모두 난방이 되어 있는 거니? 부모님을 제 원룸에 모셨을 때 어머니는 바닥에 온기에 놀라 발을 계속 문지르셨어요. 아버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 내일은 제 회사에 모시고 갈게요. 다음 날 회사에 모신 부모님은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김 팀장님은 특별히 일본어로 인사해 주셨고 동료들도 부모님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사토시 따님이 우리 회사에 정말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자랑스러워하셔도 좋습니다. 팀장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어요. 그날 저녁 한강을 배경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찍는 가족 사진이었어요. 일주일간의 서울 여행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유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 순간 오랫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한국으로 이사 갈지도 모르겠구나. 그 말은 농담 같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한 달 후, 일본에서 대학 동창 3명이 연락해왔어요. 미유키, 우리도 한국 취업에 도전하고 싶어. 도와줄 수 있어? 친구들은 저희 SNS에 한국 생활을 보고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올린 사진들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발견했다고 해요.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한국 취업에 관심을 보였고, 저는 그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탈일본 청년들의 작은 안내자가 되었어요. 이제 제 꿈은 더 커졌습니다. 언젠가는 부모님과 할머니를 한국으로 모시고, 더 많은 일본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 그리고 양국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 이런 따뜻한 꿈을 꾸게 해준 한국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사연은 어떠셨나요? 한 명의 일본 청년이 용기 내어 고향을 떠나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유키의 눈을 통해 본 한국은 참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온돌의 따뜻함,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합리적인 물가,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돕는 정이 넘치는 직장 문화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타국인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일본보다 좋은 한국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도 기대해주세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